저는 결국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전문대 졸업의 조무사인 제가 성균관대 나온 남편을 만나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아들 잘 만나 팔자 펴는 년. 남편이 학원 일타 강사가 되어 성공했을 때도 여전히 저는 우리 아들 덕분에 사는 주제였습니다. 시누이 혼수비 2천만 원을 요구받았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안에서 저는 영원히 며느리일 뿐이라는 걸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전문대 나온 며느리가 시댁의 멸시를 끊고 지내게 되었는지를요. 25, 조무사 월급 120만 원으로 원룸에서 혼자 살던 제게도 드디어 소개팅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괜찮은 남자 있다며 억지로 끌고 간 홍대 앞 카페에서 저는 그를 만났어요. 키 180의 단정한 인상, 성균관대 경영학과 3학년이라는 소개를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위축됐습니다. 저는 전문대 졸업의 병원 조무사인데 이런 사람이 저를 만나려고 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첫인사는 정중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아메리카노를 시키며 뭘 드실지 물어보는 모습이 진짜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카페라떼를 주문했고 저희는 어색함도 잠시 금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조무사 일이 어떤지 힘들지 않은지 정말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개 그런 일도 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반응하는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 접수받고 의사 선생님 옆에서 간단한 업무 도와드리고 때로는 화난 환자들 상대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환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조무사분들일 텐데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제 일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은 학비 때문에 과외하고 학원 알바도 한다며 수학 가르치는 게 적성에는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명문대 다니는 사람치고는 허세 부리지도 않고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영화 취향도 비슷하고 둘 다 로맨틱 코미디보다는 스릴러나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둘 다 매운 거 못 먹는다는 걸 알고는 깔깔 웃기도 했고요. 남편이 다음에 시간 되시면 영화 보러 갈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별로 망설이지 않고 좋다고 답했어요. 뭔가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 주말 저희는 용산 CGV에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남편의 해석과 감상이 정말 깊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었다, 무서웠다가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안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저희 집도 많이 어렵다며 아버지 사업 실패하셔서 지금 일용직 하시고 어머니도 마트에서 계산대 일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서로 비슷한 처지니까 괜히 눈치 볼 일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2번째 만남 이후로는 거의 매주 만났어요. 때로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동네 카페에서 수다 떨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든 일 있으면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저도 그의 학업 스트레스나 알바 고민을 함께 나누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고백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손을 잡고 걸으면서 우리 이제 사귀는 거죠? 하고 물어보니까 당연하다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정말 달콤했어요.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만났고 작은 것에도 배려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야근할 때 택시비 보내주기도 했고 저는 남편이 시험 기간일 때 도서관 앞에서 따뜻한 커피를 들고 기다리기도 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있으면 정말 편하다며 뭔가 억지로 맞춰야 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고 말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서로의 리듬이 정말 잘 맞았거든요. 성격도 생각하는 방식도 심지어 웃는 포인트까지 비슷해서 함께 있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사귄 지 5달째 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기 기운인가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리가 늦어진다는 걸 깨달았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테스트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두 줄이 또렷하게 나타났을 때는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며칠을 고민했어요. 아직 학생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제 어깨를 안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무서움도 있었지만 묘하게 설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인지 확실한지 물어보더라고요. 테스트기로 해봤는데 두 줄 나왔다며 병원에는 아직 못 갔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럼 내일 같이 가자며 정확하게 확인해 보자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진을 받았을 때 저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솔직히 말하면 좀 설레인다며 물론 무섭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랬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나쁘지 않은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은 저도 그랬어요. 물론 계획에 없던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결혼하자고 말했을 때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결혼 말고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결혼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우리 언젠가 결혼할 생각이었다면서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이미 몇 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었고 서로에게 진심이라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졸업까지 아직 1년 반 남았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이 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며 이미 학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을 굳혔어요. 불안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라면 함께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한 후 첫 번째 관문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이었어요. 먼저 제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해드렸는데 다행히 좋게 봐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성실해 보인다고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인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남편이 미리 말해주기를 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분이라고 했어요. 특히 아들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서 며느리에 대한 기준도 높다는 거였죠. 남편이 미리 경고해줬어요. 우리 엄마가 좀 직설적이라며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심할까 싶었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시댁은 구로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부터 눅눅한 냄새가 올라왔고 좁은 현관에 낡은 신발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대로 정말 어려운 형편이구나 싶었어요. 문을 열어주신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차갑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인사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라고만 하셨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한 분 같았고 23인 시누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인사드리자 시어머니가 앉으라고 간단히 답하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셔서 전문대학 졸업했다고 답하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확연히 차가워졌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보며 우리 아들은 성균관대 나오는데 전문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물론 학벌 차이가 있다는 건 저도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런 말씀 마시라고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뭐가 그런 말이냐며 사실을 말하는 건데 하시면서 우리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전문대 나온 애랑 어쩌고 저쩌고.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보며 지금 하는 일은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병원에서 조무사 일한다고 하니까 간호사도 아니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 면허는 아직 없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럼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와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안 형편은 어떤지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물어보셔서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학원에서 일한다고 했더니 공무원이면 그나마 낫다며 우리보다는 형편이 나은가 보다고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표정이 더 어두워지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아들이 아깝다고 성균관대 나온 애가 왜 전문대 나온 애랑 차라리 같은 수준의 대학 나온 애를 만나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무시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이 큰 소리로 말렸지만 이미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후였어요. 시어머니가 속상해 하지 말라며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거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하시는데 전혀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봐주는 거야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1시간 정도 더 있었는데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뭘 말해도 무시하거나 낮춰보는 말투로 답하셨고 틈틈이 남편의 학력을 자랑하며 저와 비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다며 공부도 알아서 잘하고 성균관대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고 맞장구를 치면 또 그러니까 아무나 만날 수는 없다며 같은 수준은 되어야 어울리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며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렇다고 자기도 몰랐는데 저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 이해한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력감도 들었습니다. 결국 학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태생적인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속상했던 건 저희 집이 시댁보다 형편이 나은 편인데도 오히려 제가 더 위축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 말씀처럼 아들 잘 만나서 팔 잡히는 며느리 취급을 받는 게 정말 억울했습니다. 시댁 인사 이후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 전한 말이 예물은 우리가 못 해줄 것 같다는 거였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예물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서운했어요.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집 준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혼집도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는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결국 모든 걸 저희 힘으로 해야 했어요. 제 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도와주셔서 겨우 신림동 원룸에서 투룸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월세 60만 원이나 되는 곳이었어요. 남편이 계속 미안해했어요. 미안하다며 우리 집에서 도움을 못 줘서 그렇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속으로 화가 났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속상했던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에 시댁에서 다시 만났을 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 집에서 다 해주니까 상관없다면서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 도와주지만 마음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결국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도 안 주면서 마음만 있다고 하시니 더 기분이 나빴어요. 결혼식도 간소하게 치렀어요. 하객도 양가 합쳐서 100명 정도였고 식당도 동네 일반 한식집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친척들 몇 분만 오셨는데 그분들도 계속 참 검소하게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숙모가 웃으며 요즘 애들은 다 화려하게 하던데 이렇게 간단하게도 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웃음 속에 뭔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형편이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여행도 제주도 2박 3일로 끝이었어요. 원래는 해외로 가려고 했는데 집 보증금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포기했거든요. 남편이 괜찮다며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가자고 위로해줬지만 솔직히 서운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저희만 이렇게 초라하게 하는 게 속상했습니다. 신혼집으로 이사한 첫날, 텅 빈 집에서 남편과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가전제품이라고는 냉장고와 세탁기뿐이었고 침대도 없어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이제 진짜 우리 집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신혼이었거든요. 남편이 돈 모아서 하나씩 사자며 천천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급할 건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신혼부부들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했습니다. 친구들이 신혼집 구경하러 올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은 정말 깔끔하게 산다며 미니멀 라이프라고 좋게 말해줬지만 저는 그게 미니멀이 아니라 그냥 가난해서 없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계산도 빠듯했어요. 제 월급 120만 원과 남편 과외비 80만 원을 합쳐서 200만 원으로 살림을 꾸려야 했거든요. 월세 60만 원을 내고 나면 140만 원이 남는데 거기서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등등을 빼면 정말 빠듯했어요. 남편이 아껴 쓰자며 자기 졸업하고 취업하면 나아질 거라고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당장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옷도 제대로 사 입을 수 없었어요. 더 속상했던 건 이런 상황에서도 시댁에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신혼집에 놀러 온 적도 없고 안부 전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보다고 푸념하면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원래 우리 집은 그런 편이라며 간섭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간섭이 아니라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지, 며느리가 임신해서 힘들지 않은지 궁금하지도 않다니요. 임신 중이라 입덧도 심했는데 혼자서 견뎌내야 했어요. 남편은 학교도 가야 하고 과외도 해야 해서 항상 바빴거든요. 남편이 미안하다며 요즘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했지만 미안하다는 말만 들을 뿐 실질적인 도움은 받을 수 없었어요. 그나마 제 어머니가 가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셔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는 뭐 해주시는 거 없냐고 물어보실 때마다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었거든요. 제가 우리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보다고 푸념하면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심지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이고 벌써? 하는 반응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아무 지원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모든 책임을 져야 했어요.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평소 과외를 하던 학원에서 정식 강사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드디어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건가 싶었거든요. 남편도 설레어했지만 동시에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라며 시강을 해보고 학생들 반응이 좋으면 정식으로 채용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당일 저는 일찍 퇴근해서 남편을 응원했어요. 정장도 새로 사서 입혀주고 머리도 단정하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떨려 죽겠다며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잘 될 거라고 남편은 설명을 정말 잘한다고 위로해 줬어요. 남편이 저에게 수학 문제를 설명해 줄 때마다 감탄했었거든요. 복잡한 개념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재능이 있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다,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학원장님도 만족해 하셨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비싸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남편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며 과외 수입까지 합치면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큰 변화였어요.
지금까지 200만 원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소득이 1.5배가 늘어나는 거였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적응하느라 힘들어 했어요. 정식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학생 관리도 해야 하고 학부모 상담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신나서 학생들이 내 수업 듣고 성적이 많이 올랐다며 학원에서도 만족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는 일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 수업을 듣던 학생이 전국 모의고사에서 수학 만점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 그 학생이 내 수업 듣기 전에는 수학을 정말 못했는데 이번에 만점 받았다며 학원에서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남편을 찾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다른 학원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왔고 과외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남편이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소득도 크게 늘어났어요. 학원 월급에 과외비까지 합치면 월 500만 원 정도가 되었거든요. 드디어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을 옮기는 것이었어요. 월세 60만 원짜리 투룸에서 전세 1억 원짜리 3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에서 처음 잠을 잘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방도 여유 있고 거실도 넓고 심지어 발코니도 있었거든요. 가전제품도 하나씩 장만했어요. 에어컨, TV, 소파, 침대. 지금까지 없이 살던 것들을 하나씩 사드릴 때마다 신기했어요. 이제 친구들 초대해도 부끄럽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드디어 남들처럼 평범한 신혼집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 거였거든요. 임신 중이라 몸이 힘들 때도 가사도우미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좋은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도 받을 수 있었어요. 영양제도 비싼 걸로 사 먹고 태교용품도 장만했습니다. 정말 이제 좀 사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버티는 것 같았는데 드디어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바로 시댁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잘 되니까 좋겠다며 남편이 성공하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저에 대한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무시하는 투였고 여전히 전문대 나온 며느리라는 식으로 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좀 달라지시겠냐고 희망적으로 말하면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어요. 오히려 더 심해질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성공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시댁에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이제 형편도 좋아졌으니 시어머니 태도도 달라지실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새 집을 둘러보며 요즘 잘 사나 보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조가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내 덕분에 좀 나아졌다고 답하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덕분에? 누구 덕분에? 우리 아들 덕분이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저도 일하면서 가정을 꾸려왔는데 마치 모든 게 남편 혼자 한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이 아들 잘 만나서 팔자 펐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실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전문대 나온 내가 성균관대 나온 우리 아들 만나서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냐면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일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일? 조무사가 무슨 일이냐며 우리 아들이 한 달에 500만 원 버는데 너는 얼마나 버냐고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인연이 아들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하시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너무하다며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흥분하셨어요. 내가 뭘 너무해?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성공한 건데 2년이 덩달아 잘 사는 게 당연한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팔자 좋은 년, 아들 잘 만난 년,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모독했습니다. 더 속상했던 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시누이도 저를 볼 때마다 언니 정말 좋겠다며 오빠 덕분에 이렇게 잘 산다고 시샘어린 말을 했어요. 마치 제가 노력 없이 공짜로 얻어먹고 사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공부 잘하는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억울했어요. 저도 제 몫은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하소연해도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우리 가족들이 원래 그렇다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게 문제라고,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냐고 했더니 그냥 참으라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성공할수록 오히려 저에 대한 무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뒤에서 우리 아들 덕분에 사는 주제에 건방져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친척 모임에서 우리 며느리, 아들 잘 만나서 팔자 펐어. 전문대 나온 애가 성균관대 나온 우리 아들 만나서 이렇게 잘 살게 됐지 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다른 분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묘해졌고요. 친척분들이 정말 행복하시겠다고 할 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노력 없이 편하게 사는구나 하는 뜻이었거든요. 임신 중이라 몸도 힘든데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으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때로는 왜 이 집안으로 시집왔나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밤에 혼자 울면서 남편 어머니가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실까 생각해봐도 답이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성공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시누이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누이는 3살 연상의 회사원과 사귀고 있었는데 드디어 결혼하겠다고 한 거였죠. 처음엔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시누이도 이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혼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셨을 때부터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혼수요? 시누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우리가 해줘야지.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너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는 결혼할 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는데 시누이 혼수는 저희가 도와달라니요. 제가 조심스럽게 저희도 결혼할 때 도움 못 받았잖냐고 말하자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며 너희는 지금 잘 산다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버는데 동생 혼수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도 결혼 준비할 때 혼자 했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더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고생했으니까 동생은 덜 고생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이런 논리가 어딨나요? 저희가 고생했으니까 시누이는 편하게 해줘야 한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남편이 결국 얼마나 도와드리면 되는지 물어봤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금액을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네? 2천만 원요? 하니까 뭐가 그렇게 놀랍냐며 요즘 혼수가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시계 이런 거 사려면 그 정도는 들어간다면서요. 2천만 원이면 저희 1년 저축액이었어요. 그걸 시누이 혼수로 다 쓰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했더니 많긴 뭐가 많냐며 너희가 얼마나 버는데 한 달 용돈이지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도 아이 준비해야 하고 저축도 해야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저축? 너희가 뭘 저축해? 이미 충분히 잘 살잖아. 동생 결혼 한 번인데 그것도 못 도와주냐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안 된다고, 절대 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저희는 결혼할 때 정말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시누이한테는 줘야 하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동생인데 우리가 형편이 되니까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형편이 된다고? 2천만 원이 우리한테 푼돈인가요? 그날 밤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남편은 효자 노릇을 하려고 하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며칠 후에 남편이 어머니를 설득해서 1,000만 원으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싫었어요. 1,000만 원도 우리한테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이미 어머니께 약속을 했다며 이번만 참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면서요. 결국 저는 울면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시누이 결혼식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드레스는 어떤 걸로 할지, 예식장은 어디로 할지 당연하다는 듯이 굴었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혼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더 요구사항만 늘어놓더라고요.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다 해줬다며 자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치 자기가 해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 결혼식이 끝나고 한 주가 지났을 때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했어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모독과 무시, 그리고 끝없는 요구들. 이제 아이도 태어날 텐데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이번 일로 많이 생각해 봤나 봐요. 처음엔 가족이니까 참자고 하던 남편이 이제는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우리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시댁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저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어머니 편만 들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면서요. 저는 남편이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지금까지 혼자 견뎌온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남편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앞으로는 시댁의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도 아이 키우고 살림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댁 방문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명절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가고 평상시에는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면 남편이 적극적으로 막아서기로 했어요. 더 이상은 참고 넘어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시댁과는 분리해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얼마 벌고 얼마 쓰는지 시댁에서 알 필요도 없고 간섭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원칙들을 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경계를 세운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제 안부 인사하러 올 거냐는 내용이었는데 남편이 당분간은 바빠서 어렵다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며 결혼하더니 부모는 안중에도 없냐고 하셨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시댁에서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두며 대응했어요. 차가웠던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정말 관계가 달라졌구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좀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의 가족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시댁에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손주가 태어났다는 연락을 드렸는데도 차갑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관심을 보이셔서 자주 오시거나 간섭하시면 더 힘들었을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만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시댁의 간섭이나 무시 없이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가 중심이 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가족을 등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맞다고, 우리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잘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니,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남편과 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거니까요.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시댁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너무 경우 없는 시댁 때문에 마음 고생 중이라면 저처럼 단호해져 보세요.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